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이제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정보에 대한 양이 좀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버나 그랩택시부터 시작해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를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외 진출에 대한 새로운 관점, 요즘은 이제 푸드테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며칠 전에 한 2, 3일 전인가 대상분이 오셔서 하시는 이제 푸드테크에 관련된 걸 들었는데, 요즘 말씀드리는 푸드테크는 대부분 이제 IoT 기반이 많고요. 뭐 AI 서비스, 뭐 인공지능 이번에 뭐 배민에서도 투자 얘기를 이게 발표하셨죠. 그래서 뭐 푸드테크라고 하시면 딜리버리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제 IoT나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트래블테크까지 합쳐져 있는 걸 푸드테크라고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아마 저를 처음 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2016년에 제가 한국에 이제 9월에 들어왔고요. 네이버 메인에 제가 이제 뭐 1억 팔았다, 뭐 떡볶이 1억 팔았다 이걸로 이슈가 화제가 많이 돼가지고 악플에 굉장히 많이 시달렸거든요. 근데 우선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2008년에 필리핀에 갔고요. 2010년에 이제 필리핀 야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시작해서 8개의 매장을 오픈을 했어요. 여동생이랑 같이 시작했고요. 앞에 처음 보셨던 서울 시스터즈라는 브랜드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런칭했고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운영을 하면서 감사하게도 매출이 잘 나왔고요. 근데 매출이 나왔던 부분이 기사로 이렇게 뭐 조선일보나 이렇게 네이버의 기사로 실리다 보니 그냥 뭐 떡볶이를 팔아서 1억이 나왔다 이렇게만 나와서 떡볶이가 2,500원인데 어떻게 1억 만드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근데 우선은 이제 매출이 이렇게 나왔고 3년을 하다가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GMP 트레이딩이라는 회사 엑시트를 했습니다. 네, 서울시서즈에 대한 라이센스 제가 가져왔고요. 그 매뉴얼이랑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엑시트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덕분에 2016년에 이제 뭐 말레이시아부터 시작해서 뭐 한인들부터 시작해서 뭐 한식과 관련된 뭐 세계화에 관련된 분들이 하시는 대부분의 강연들에 대부분 초대를 받아서 갔었고요. 뭐 스탠포드 뭐 강연 분들이 오셔서 했던 뭐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푸드테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강연을 많이 했었고요. 사실은 제가 시작한 배경이 딱 이 야시장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야시장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제가 여기까지 왔느냐 되게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마 필리핀 가보신 분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 이제 99페소라고 써 있거든요. 99페소가 우리나라 돈이 약 한 2,5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시장이 딱 제가 처음 시작했던 야시장이에요. 하루에 5,000명 정도 오는 야시장이었고요. 제가 그때 한 번도 외식업과 관련된 일을 해본 거라고 이제 접시 닦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접시 닦다가 이제 필리핀 가가지고 이 야시장을 봤는데 그때쯤 한류에 이제 붐이 좀 많이 일어나서 덕분에 이제 야시장에서 오픈을 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희가 처음 오픈한 첫 주에 첫날 2인분을 팔았거든요. 저희가 100인분을 준비를 해갔는데 98인분을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왜 되지 않는 것인가, 지금도 이제 동남아시아 이야기를 하시면 많은 분들이 뭐 케이팝이 유명하니까 뭐 한류라고만 하면 뭐 대박 난다던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0년에 이미 한류에 대한 트렌드가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야시장에 하루에 5,000명이 오는 고객들이 있는 야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두 개를 파는 상황을 만들었고요. 매출이 어느 정도를 BP를 찍는 데까지 저희가 6개월 이상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요. ROI를 뽑는 데까지도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근데 그에 대한 문제가 저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막연하게 생각했던 뭐 한류라는 생각에 대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한류만 있으면 이제 물건이 팔 수 있을 거다, 뭐 한류만 있으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무슨 말씀을 꼭 드리냐면, 여기서 혹시 마돈나 모르시는 분? 마돈나 다 아시죠? 근데 마돈나가 립스틱 바르고 나온다고 사람들이 마돈나가 하는 립스틱 다 안 사거든요. 그리고 뭐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떡볶이 먹었다고 내일 떡볶이가 대박 나진 않아요. 그것처럼 이제 한류라는 것이 대중적인 프레임에 들어온 건 맞지만, 대중적인 프레임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구매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됐고요. 이제 필리핀 말로 말을 하면 똑같은 말 한 건데, 이제 200페소 팔았는데, 그러니까 200페소면 2인분이었거든요. 2인분 팔아서 시작해서 저기까지 왔다 했는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2,500원짜리 떡볶이를 팔아서 1억이라는 매출이 나왔던 이유, 뭐 엑시트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이렇게 매장, 그러니까 벤더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했던 건 아니었고요. 저희가 이걸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이 올랐는데, 이번 최근에 나왔던 인터뷰 기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뭐냐면
제가 이제 어느 정도 6개월 정도 딱 됐었을 때 이제 한 BEP를 찍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회계장부를 열었을 때 아, 이 정도면 수익 구조가 나오겠다라고 생각해서 2개의 매장을 오픈했는데 2개의 매장까지 너무 괜찮았어요. 왜냐면 제가 갖고 이제 대동생이 갔거든요. 근데 3개의 매장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첫 1호점에는 제가 있었고 2호점에 제가 있었고 3호점에 이제 필리핀 직원들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필리핀 친구들이 왔던 이유가 떡볶이를 먹으러 온 것이 아니라 저희를 보러 온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민했던 부분이 브랜드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냐면 매장을 그럼 더 이상 확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고민했던 게 장사에서 사업으로 넘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있든 없든 비즈니스가 계속 굴러가야 하는 건데 그 얘기는 제가 갑자기 몸이 아프면 손님이 없다라는 얘기로 비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확장성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야시장이나 뭐 야시장도 그렇고 이런 스토어도 그렇고 어쨌든 고객이 계속 와야 되는데 고객이 안 왔을 경우에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우기 시즌이 있어서 이제 타이푼도 있고 뭐 얼스케이크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 매출을 일정하고 균일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저희만 떡볶이를 팔았느냐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만 떡볶이를 팔지 않았어요. 2010년에 이미 설렁탕집에서도 팔았고요. 짜장면집에서도 팔았고요. 정말 한국 음식을 판다는 모든 집에서 떡볶이를 다 팔았어요. 그리고 저희 떡볶이가 가장 맛있었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 아닌 것 같아요. 예. 2,500원짜리 떡볶이 팔아서 떡이랑 오뎅 넣고 다 수입산인데 저희 다 수입으로 한국에서 들어오는 수입산을 썼는데 매출 다 맞춰보면 쓸 수 있는 재료는 한정적이거든요. 그럼 그 한정적인 재료를 가지고 사실 또 솔직하게 뭐 요즘 이게 TV에서 보면 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하는데 저희도 넣고 싶죠. 근데 이제 마진이 안 나오는 구조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떡볶이를 네. 제가 정말 자신 있게 필리핀에서 가장 맛있는 떡볶이를 파는 사람인 거냐? 그건 솔직히 그건 아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도 저희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3년 반 동안 운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6개월 전부터 이제 저희가 다시 이제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데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쪽지를 받아요. 너희 떡볶이가 너무 그립다. 어디서 사 먹을 수 있니? 대체 너희 집은 어디 있는 거니? 나 혹시 기억하니? 나 너네 집에서 맨날 먹던 단골이야. 이렇게 연락이 와요. 3년이 지났는데 저희가 맨날 저희 동생이랑 앉아서 얘기했던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떡볶이가 그렇게 맛있었을까? 맛있긴 했어요. 뭐 이렇게 맛이 없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막 진짜 잊지 못할 맛이었나?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 브랜딩을 잘했고 타겟팅을 굉장히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이 이거였어요.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사실 서울 시스터즈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요. 처음 시작은 저희가 제 브런치를 기사를 읽으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브랜드 이름도 이름 따라간다라는 말을 제가 그 브런치에 글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 저희가 이제 이름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나서 처음 만들었던 이름이 핫시즈였어요. 시즈가 이제 시즐링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바베큐도 팔고 막 이랬었으니까 그때 그래서 이제 뭐 스파이스에 대한 핫과 그리고 이제 20대의 젊음과 열정을 합쳐서 이제 핫시즈라는 거 만들었는데 저희가 딱 그날 바로 그 이름을 버렸어요. 왜냐면 그 물건을 사러 오시는 분보다 전화번호 따러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정말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떡볶이를 보지도 않고요. 바베큐를 보지도 않고요. 그냥 저희한테 와가지고 그냥 번호 달라. 너 몇 살이냐? 어디 사냐? 이런 것만 하루 종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름 따라간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닫고 저희가 바로 이름을 적었는데 그때 이미 굉장히 많은 한국 음식점들이 오픈하고 있었고 프랜차이즈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대형 프랜차이즈들 혹은 자본력이 갖고 있는 개인 브랜드들이랑 싸워서 그냥 야시장 길거리에서 받는 떡볶이가 살아남으려면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최소한 저희가 그 고객들이 생각했을 때 떡볶이가 먹고 싶으면 서울 시스터즈가 기억나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3초의 마법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무의식을 자극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최소한 나 오늘 갑자기 러닝맨을 보다 떡볶이가 딱 떠올랐어. 그럼 떡볶이가 먹고 싶어 라고 하는 순간 최소한 3초 안에 서울 시스터즈가 떠올라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이름이라는 걸 계속 고민을 했는데 저희들의 젠다는 맛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너희는 작은 서울을 경험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게 저희가 뿌리고 있는 약간 가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잘 맞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 단어 국어사전에 들어있는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아다리가 좀 잘 맞았다라고 하죠. 아다리가 잘 맞았던 게 떡볶이가 사실 우리나라도 길거리에서 시작한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야시장이었기 때문에 그게 딱 잘 맞았어요. 그래서
떡볶이는 짜장면 집에서도 먹을 수 있고 뭐 샵에서도 먹을 수 있고 삼겹살 집에서도 먹을 수 있어. 하지만 너희가 진정한 떡볶이에 대한 경험을 하고 싶다고 하면 서울 시스터즈에서 와서 비 맞으면서 먹는 거지 라는 걸 저희가 약간 그런 식으로 고객들한테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서 저희가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팔고 싶어 하는 음식이 스테이크야. 근데 제가 야시장 막 비 오는 데서 팔아. 이게 고객들한테 매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팔았던 음식은 팔려고 할 때 그 장소와 내가 팔려고 하는 것과 내가 팔려고 하는 팔려고 하는 철학과 본질이 얼라인이 굉장히 잘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돼 버리면 각각 고객들마다 다 다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딱 했던 게, 서울 시서즈에서 파는 음식은 팬시한 음식은 팔지 않는다. 아무리 고객들이 요구해도 그걸 팔지 않는다고 저희 원칙이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야시장에서 시작한 브랜드였기 때문에 고객들이 그런 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가 돈 벌려고 막 구절판 팔고 막 갑자기 막 비싼 거 팔고 막 이래버리면 저희랑은 이게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서울 시스터 같은 경우는 이 이름과 이 브랜드 안에 저희가 모든 걸 다 녹아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왔다. 그래서 서울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리틀 서울이다와 시스터즈라는 저희들의 캐릭터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저희는 음식이라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컨셉에 대한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서울 시스터즈, 그래서 서울에 와서 네가 시스터즈를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서울 시스터즈라고 했고요. 저희가 사실 매출이 되게 극대하게 나왔던 이유가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뭐였냐면, 저희가 처음에 야시장에서 시작한 브랜드다 보니까 처음에는 수요일날 하루 장사하고 목요일날 하루 장사하고 금요일날 하루 장사하고 이렇게 했었더니 고객들이 계속 와서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난 너희 떡볶이가 매일매일 먹고 싶은데 매일매일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 너무 짜증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매일매일 열 수는 없으니까 그럼 어떡할까 고민을 막 하다가 고객들이 먼저 요청을 한 거였어요. 레디투쿡 형태를 만들어주면 어때? 네. 그래서 저희가 싫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제 너무 바쁘니까 그것까진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객들이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그냥 떡 조금 싸고 오뎅 조금 싸고 소스 조금 해서 그냥 팩에만 담아주면 집에 가서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 그렇게 하면 너의 음식을 집에서도 아무 때나 즐겨 먹을 수 있잖아. 그런데 마지막에 저희가 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저희한테 굉장히 정말 되게 오래된 단골 중에 저희가 오픈만 하면 10인분씩 사가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왜 그랬냐면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휠체어를 타셨거든요. 근데 그래서 10인분을 사다가 9인분을 냉동실이나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아버지가 원할 때마다 이렇게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가 쌀떡을 써가지고 다 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먹었던 맛과 그 2, 3일 지난 맛은 완전 다르고, 저희가 뭐 조미료나 이런 거 많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냉장고에 넣어놔도 금방 식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친구한테만 그럼 너만 조금 줄게. 그래서 저희가 떡 조금이랑 오뎅 조금이랑 이렇게 소스 조금 이렇게 해서 판매를 했던 것이 저희의 매출 굉장히 극대화시켰던 포인트가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4가지의 극대화 포인트를 여기다 다 집어넣었는데, 첫 번째는 그 레토르트처럼 이제 레디투쿡 형태를 저희가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페이스북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페이스북이 뭔지도 몰랐거든요. 2010년에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장사했는데 고객들이 와서 맨날 했던 컴플레인이, 아니 대체 너희들은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는 거야? 맨날 이런 얘기였어. 그래서 화요일은 여기 있고 수요일은 여기 있고 목요일은 여기 있고 금요일은 여기 있고 토요일은 여기 있고 일요일날은 오픈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럼 대체 너한테 어떻게 했니? 그래서 너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처음에 제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줬는데, 거짓말하는 거 새벽이고 아침이고 막 전화가 쏟아지는 거예요. 너네 어딨냐고. 그래서 전화를 계속 이제 거절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고객들이 와가지고 이제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너 전화도 안 받아. 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대체 어디 가서 먹니? 이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했더니 그 고객들이 먼저 했던 이야기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라. 그래서 제발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 너희들이 어디서 활동하는지 그 전날 알려달라. 그럼 자기네들이 그날 가겠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파티 푸드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갈비나 닭갈비 같은 걸 판매를 했는데,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상위층 이제 뭐 중산층도 상위층이 이제 주택에 살면 매주마다 이제 바베큐 파티 같은 걸 하더라고요. 가족도 데리고 오고 뭐 버스데이 파티도 하고 막 이런 걸 하는데, 너희 음식이 너무 좋은데 이렇게 1인분씩 사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 차라리 그냥 양념만 해서 묻혀서 그냥 10인분의 형태로 팔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 이랬어요. 귀찮았거든요. 그리고 저희 그때 차도 없어서, 나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했더니 니네가 만들어만 주면 그럼 내가 그냥 와서 픽업해 갈게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럼 내가 널 어떻게 믿니? 그랬더니 그럼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되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먼저 받고 그 친구들이 원하는 양을 일정량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스티커를 붙여갖고 판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으로 주말마다 이렇게 이제 드라이버, 이제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중산층 정도 되면 드라이버가 있거든요. 이제 기사가 있거든요. 그럼 차를 끌고 와서 저희 집 앞에서 기다려요. 이렇게 줄 서서 기다려요. 그러면 저희가 나가가지고, 이분 거 이렇게, 불고기 10인분이요. 뭐 이렇게 잡채 20인분이요. 이렇게 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의 매출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였냐면 메뉴였는데요.
저희는 메뉴를 만들 때 고객들이 원하는 걸 해주긴 했어요. 그런데 절대로 마진이 안 나오는 건 팔지 않았어요. 네.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동남아시아에 되게 많이 가셨던 분들 알 텐데 손님 엄청 많았어. 1년은 그 가게 없어졌어. 그런 거 진짜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마진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안 잡은 상태에서 우선 매출이 먼저 나오는 것 때문에 계속 그 제품을 팔아. 근데 나중에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재무제표를 열어봤는데 뭐 10만 원 남고 막 안 남아.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재무제표를 열었을 때 저희가 어떤 식으로 그 재무제표를 다 작성을 했냐면 소금의 1g까지도 저희가 다 가격을 책정했고요. 가격을 책정할 때 저희가 했던 부분이 버퍼를 20% 맞췄어요. 한국도 그렇지만 필리핀도 그런데 정말 가격만 빼고 매년 다 올라요. 근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그런 유통 구조가 그나마 좀 스테이블해서 어느 정도는 일정량을 맞출 수 있는데 동남아시아는 이제 우기 시즌이 와서 갑자기 산사태가 난다. 그럼 상추가 1kg에 막 3만 원 막 이렇게 뛰어요. 그럼 3만 원 뛰었어. 근데 그렇다고 갑자기 고객한테 상추를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주던 상추 안 주면 고객이 안 와요. 그러니까 그걸 안 줄 수는 없고 줘야 되겠는데 근데 저희가 처음에 만들 때 뭐 2,500원에 맞췄는데 상추를 그냥 뭐 100원에 맞췄다. 근데 나중에 뭐 상추가 뭐 1,000원으로 올랐다. 그럼 여기서 오는 마이너스 900원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팔아도 계속 적자의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던 메뉴들은 처음에 고객들의 반응을 우선 체크하고요. 그리고 고객들한테 인터랙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너 무슨 음식 먹고 싶니? 너 어떤 음식 먹고 싶니? 그러면 나 김밥도 먹고 싶고 탕수육도 먹고 싶고 돈가스도 먹고 싶고 엄청 얘기했어요. 그때 저희가 가장 고객들이 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치즈 돈가스였거든요. 그때 막 갑자기 막 그 TV에서 이게 돈가스 중간 패티와 패티 중간에 이렇게 치즈 넣어가지고 이렇게 열면 이렇게 치즈가 쭉 늘어나는 게 있었는데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동남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슈퍼마켓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짜렐라 치즈가 한국보다 더 비싸요. 처음에 저희가 그걸 모르고 그걸 만들었는데 고객들이 너무 반응이 좋았죠. 근데 만들어도 계속 마이너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저희는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구조기 때문에 아무리 매출이 많이 나와도 프로핏이 작으면 운영에서 차질이 빚을 수가 있다는 걸 깨닫고 나서 저희가 나오는 메뉴들은 아무리 고객들이 좋아한다고 해도 마진이 30%가 나오자면 절대로 판매하지 않았어요. 네, 그게 저희의 원칙이었거든요. 되게 많이 버는 것 같은데 한 달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다 떼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또 그 다음 주 되면 또 매출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아.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이제 그 매출을 정말 진짜 비교 해보니까 떡볶이 떡 하나가 200원이었어요. 네. 왜냐면 수입이다 보니까 떡볶이 떡을 그러니까 저희가 떡볶이 형태로만 봤던 거지 떡볶이 한 개, 오뎅 한 개, 파 한 조각에 대한 프라이스를 계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떡볶이 떡에 대한 걸 보고 떡볶이 떡이 200원이에요. 그럼 주면 벌써 1,600원인 거예요. 오뎅 빼고 떡 빼고 뭐 자릿세 빼고 다 빼고 나면 저희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했던 게 뭐냐면 1g도 정말 소금 한 숟가락도 저희가 다 일일이 다 비교 분석했고요. 나중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류에 대한 계약을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뭐 하나를 하고 뭐 뒤에 백업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동남아시아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대부분 백업을 한 3개 정도 만들고요. 메인 디스트리뷰터를 2개 정도 만들어서 절대로 전 독점으로 계약하지 않아요. 네.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매월 계속 그 가격을 비교 분석해요.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엑셀 작업을 다 했거든요. 해외에 나가서 장사 되게 많이 애들 하시는데 나중에 다 힘들다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매출은 계속 나와. 근데 프로핏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 한 1년 정도 되면 운영하는데 힘들어. 그럼 나중에 하시는 방법이 에어컨 끄고 직원 줄이고 이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직원 줄인 거 금방 티나요. 네. 그리고 에어컨 끄면 고객들 안 오겠죠. 그리고 고객들이 생각하는 맛이 있는데 그 맛에서 갑자기 변경되면 고객들 금방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 만들었던 이 제품을 끝까지 유지하려면 재무제표를 꼭 확인하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매출이 그렇게 나올 수 있었고 8개의 매장을 운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거고요. 하나의 팁을 더 드리자면 저희가 스타벅스와 비슷한 매뉴얼을 가져갔어요. 그게 뭐냐면 동남아시아 안 가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가보신 분 많아요? 그러면 서비스들 한 번씩 경험해보셨죠? 한국에서와 서비스 되게 다르지 않으세요? 막 속 터지고 막 언제 오는지 모르겠고 막 왜 하는지 모르겠고 팔로우 한 2-3번씩 해야 돼. 그러다 막 짜증나서 그냥 밥 먹고 그냥 돈 내고 나가고 이런 경험 해보셨죠? 근데 그런 친구들이 스타벅스만 가면 달라져요.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친구들 월급 똑같아요. 그 친구들 미니멈 샐러리고요. 그 친구들 레귤러 아니에요.
네, 그 친구들도 다 계약직으로 일하는 비정규직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6개월의 계약 기간을 두고 일을 하는데 어째서 스타벅스에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잘하는 것이고 어째서 스타벅스에 온 친구들은 매번 똑같은 메뉴를 똑같은 맛으로 구사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제가 늘 항상 풀어야 하는 숙제였어요. 서울 시스터즈를 하면서. 왜냐면 한 친구 이렇게 되게 잘 가르쳐 놓잖아요. 근데 동남아시아에서 해보셨잖아요. 동남아 일을 잘 가르쳐 놓잖아요. 그럼 옆집에서 데려가. 그럼 이거 정말 처음부터 백두지로예요. 또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또 누가 데려가. 그럼 또 가르쳐, 또 가르쳐. 이걸 계속 가르치다 보면 매번 맛의 편차가 왔다 갔다 하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뒤에서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저 집을 가면 음식이 매번 달라.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한 친구를 제대로 가르쳐 놓으면 다 인력난에 시달려요. 동남아시아에서 진출해 보시면 알겠지만 요리를 정말로 할 줄 아는 친구, 스킬이 정말로 제대로 갖추고 있는 친구, 한 3, 4년 정도의 정말로 레귤러된 주방 보조 말고 주방의 셰프나 헤드나 콜드에서 최소한 리더의 격을 갖고 있는 친구들. 근데 3년에서 5년 이상에 대한 제대로 된 스킬을 갖고 한 회사에서 일했던 친구들이 정말 없어요. 저희가 그걸 찾는데 늘 항상 굉장히 정말 심각한 문제에 시달리거든요. 저희가 지금 매장을 계속 오픈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했던 서울시스터즈 방법은 똑같았어요. 잡채를 만들고 불고기를 만들고 떡볶이를 만들어도 어느 누구와도 똑같은 맛을 나게 만들려면 저희가 다 메셔링을 해서요. 안에 이너 키친 친구들이 따로 활동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 떡볶이 파우더 이렇게 만들고 1인분 이렇게 양념 소스를 다 포장해요. 그래서 주문을 하면 그냥 잘라서 소스 넣고 비비기만 하면 되는 그런 형태로 갔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저희는 타이머도 다 사용했어요. 네. 이게 처음에 저희가 생각 못했던 게 소스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나를 안 쓰니까 누들 같은 경우는 한 30초만 더 해도 맛이 금방 확 달라지고 많이 퉁퉁 불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문제일까? 나는 분명히 똑같은 것 같은데 이래서 저희는 타이머도 다 사용했고요. 그래서 잡채는 뭐 3분, 뭐 떡볶이는 뭐 6분, 뭐 이렇게 하는 거에서 뭐 불은 어느 정도, 불은 어떻게 하고, 뭐 소스는 어떻게 하고, 매뉴얼은 어떻게 해서 어느 누구와도 똑같은 맛을 낼 수 있도록 지향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있든 없든 그 맛이 늘 항상 일률적으로 일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물론 음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한식은 더 어렵거든요. 해보면 아시겠지만 음식은 한국 음식 같은 경우, 특히 장류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로 실어오다 보니 배 안에서 100도 이상에서 끓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된장이 안에서 끓어버리면 맛이 변색되거나 짜지거든요. 그럼 그때는 아무리 똑같은 메셔링을 한다고 해도 맛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번 올 때마다 된장을 가지고 사진을 다 찍고 염도 체크를 다 했어요. 그래서 염도 체크와 메셔링, 그 컬러 체크와 그리고 저희가 프레이스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염도 체크, 얼나 체크, 유통기한 체크, expiry date가 얼마 남았는지 전부 다 비교 분석해서 최대한 근사치에 나올 수 있게끔 저희가 다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저희가 다 매뉴얼북으로 작성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매뉴얼북이 작성되어 있지 않으면 한국 분들이 늘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왜 몰라? 그걸 왜 몰라? 이게 꼭 하시거든요. 근데 몰라요. 진짜 몰라요. 못 믿으시겠지만 정말 몰라요. 네. 진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물 넣고 끓이면 되는데 왜 몰라? 근데 정말 몰라요. 네, 정말 몰라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 나오는 매뉴얼북은 스타벅스랑 똑같아요. 어떻게 동선으로 들어가서 어떤 손으로 뭘 열고 어떤 손으로 뭘 꺼내고 어떤 손으로 뭘 집어넣고 어떤 손으로 뭘 뒤집고 타이머를 언제 누르고 타이머를 언제 끄고 어떤 기름종이를 갖고 오고 어떤 집게를 사용해야 되고 집게를 몇 번 사용하면 갖다 버려야 되고 어떻게 하고 손님한테 어떻게 주고 45도 각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손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손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포인트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고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심지어 머리 묶는 방법까지 다 했어요. 왜 몰라? 근데 제가 대표님들한테 늘 항상 말씀드리는 건 똑같아요. 몰라요. 네,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매뉴얼북 하나만 보고도 그 친구들이 상상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저희가 하는 외식업은 늘 항상 경험해 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되게 이해하기 쉽거든요. 근데 필리핀 친구들이 한국 음식을 먹어봤던 친구들 중에 저희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거의 없어요. 네. 대부분은 이제 GDP가 500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 이제 저희가 레귤러 친구들이 아니고 그냥 정규직 아닌 계약직의 친구들을 둘 경우에 한 30만에서 40만 원 정도 월급을 주는데 40만 원의 월급을 주는 친구들이 가족 4-5명에 살면 한국 음식을 얼마나 자주 먹을 수 있겠어요. 네. 한국 음식과 관련된 것을 별로 경험해보는 친구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 음식을 줄 때는 두 손으로 줘야 돼 라든지 한국 음식은 젓가락이랑 숟가락을 같이 줘야 돼 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경험이 아예 없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매뉴얼북 하나만 봐도 다 똑같은 상상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 네, 전 그게 대표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3년이라는 시간을 했고요. 다행히 그렇게 잘 운영이 된 덕분에 GMP 트레이딩이라는 회사에 저랑 제 동생이 스카웃을 받아서 갔어요.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돈 많이 벌고 뭐 1억 벌었다고 하는데 왜 굳이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원을 했냐. 저는 지금도 어디 가서나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지금 그 상황이 와도 다시 그 회사를 꼭 갈 거예요. 네. 그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비즈니스를 가장 많이 배웠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화교 분이셨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하는 비즈니스의 패턴, 그리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 그리고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 그리고 브랜드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철학적인 부분까지도 전부 여기서 배웠고요.